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양가에서 받은 돈은 0원이에요.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저희가 12억짜리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고연봉이거나 또는 뭐 굉장히 결혼 전에 재산이 많았던 금수저구나 라고 하실 텐데 아니에요. 저희는 결혼 시작할 때 저희 둘이 가진 현금은 다 합쳐서 1억 5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억 5천을 어떻게 불려서 이제 아파트를 샀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딱 두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남편이 너무 올랐다고 말리는 주식을 제가 제발 제발 사고 싶다고 세 번이나 말해서 남편이 6천만 원치를 질렀던 날이고요. 이제 그때는 주식을 사면서 이거 떨어지면 진짜 우리 라면만 먹는 거다 하면서 샀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납큐입니다. 2달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서 엄마한테 집을 샀다고 말씀드리니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너희가 현금이 그렇게 많았어? 라면서 이제 놀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엄마도 궁금해했던 이야기, 저희가 결혼 후에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샀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억 중에서 7억 5천은 저희 돈이고요. 4억 5천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23년 초에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구매하기까지 3년 정도가 걸렸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이 합쳐서 1억 5천 정도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제 불리고 불려서 올해 집을 살 때는 총자산이 9억 정도는 되었어요. 그러니 대충 계산해서 한 6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출을 4억 5천 정도 받고 저희 돈 7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뭐 취득세가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 뭐 저희 돈은 한 8억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 주식 양도세도 한 3,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저희 돈은 한 8억에서 8억 5천만 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네, 양가 도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세금도 일절 빌린 것도 없었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아빠가 100만 원짜리 냉장고 사주셨고 양가 어머님이 신혼여행 잘 다녀오라고 신혼여행 갈 때 용돈을 조금 주셨던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도 다 저희가 냈고요. 남편은 1억 정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었고 저도 9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 전세금에 묶인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용했던 현금은 한 3, 4천 정도였죠. 그쳐서 가용할 수 있었던 현금은 1억 5천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90년생이고요. 저는 93년생이에요. 저는 16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22년도에 결혼할 때는 직장 생활 7년 차였네요. 남편도 비슷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미국 주식으로 대부분 자산을 키웠습니다. 먼저 저희의 방법이 모두에게 통하지 않고 저희도 운이 무척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90%가 주식이었어요. 사실상 거의 현금을 들고 있지 않았었죠. 상당히 공격적이고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주식만 했으니까요. 이거를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잘 맞는 방식이 있을 테니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했다라는 경험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저희는 이 방법에 서로 동의를 했고 그만큼 주의 깊게 공부도 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라면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빠 우리 이거 실패하면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오빠가 괜찮다고 했죠. 둘 다 라면을 좋아하니까 잘됐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돌이켜 보았을 때 저희도 주식으로 뭐 돈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자산이 2번 정도 크게 성장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이때는 제가 이제 한참 투자책을 많이 읽으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던 중이었는데요. 저는 IT 업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도 써보고 기술을 빨리 접할 수가 있었는데 남편은 이제 IT 업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22년도 말쯤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편에게 챗GPT를 알려주고 나서 IT 솔루션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 계속 챗GPT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가구에 한 개씩 들어갈 만한 기술의 변화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뭐 AI뿐만 아니라 뭐 증강현실이라던가 블록체인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신기술의 주식들의 종목들이 많았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챗GPT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주변에 이제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이 AI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기업이 가장 혜자가 좋은 기업인지를 물어봤는데 거의 모두가 한 회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 올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고 싶다고 조금만 사면 안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결국 130달러에 그 종목을 사는 거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딱 100만 원치만 살 생각이었는데요. 남편이 살 거면 크게 사야 된다고 6천만 원치를 샀어요.
근데 바로 그 종목이 아는 분들은 예상하다시피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계속 올랐고 10분의 1로 액면 분할도 했죠. 저희가 24년도 말에 매도를 했으니 한 1년 넘게 보유를 해서 자산이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투자했던 6천만 원이 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작년 트럼프 관세 정책 때였는데요. 모두 매도하고 현금을 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투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을 때라 지표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불안과 변동성 때문에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때 주린이었다면 엄청 흔들렸을 텐데 그때는 조금 공부를 했던 차라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투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저보다 더 오래 잘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들었던 원칙 중에 하나가 기업의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내용과 투자 기회는 모든 종목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떨어질 때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던 지표가 빅스와 공탐지수였는데요. 마침 현금을 들고 있었을 때라서 사고 싶었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매도하면서 이걸로 다시 어떤 주식을 살 건지 미리 남편이랑 종목을 좀 선별은 해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매수했던 주식 팔란티어는 75달러, ASML은 720달러, 테슬라는 283달러, 알파벳은 172달러, 엔비디아는 115달러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종목들을 계속 홀드를 했습니다. 알파벳만 230달러에 팔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다가 최근 집을 매수하면서 이제 주식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팔란티어는 136달러, 테슬라는 380달러, 엔비디아는 이제 210달러 등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엔비디아로 만든 이제 4억의 자산이 8억 정도가 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뭐 환율도 좀 오르고 저희 부부가 일하면서 저축한 근로소득도 계속 투자에 편입을 했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3년간 1억은 넘게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손자산이 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한 1억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미국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처음에 남편한테 양도받을 때는 증여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증여로 처리를 하려면 증여받고 1년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도세를 내야 돼서 아마 내년에 뭐 4천이나 5천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거의 5천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특별히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는 ASML이 반도체 회사인 줄을 알았지만 정확히 반도체의 그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사기도 했습니다. 둘 다 결혼 전에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저 같은 경우는 P2P 투자 이런 걸로 원금을 90% 이상 날려보기도 했고요. 금융전공자나 금융업계 관련 종사자가 아닙니다. 엄청 단타를 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주식을 보유했어요.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일단 운이 좋았습니다. 근로소득도 열심히 저축을 했고요. 함께 살면서 큰 지출을 만들지 않아서 돈이 잘 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요. 일단 시장에 기회가 많았고 그 기회를 2번 정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제가 들었던 주식 방송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다들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제 주식 방송에서 코로나 때 외국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몰리면서 그 보상 심리로 백화점 주식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주제의 방송이었는데요. 그때 라디오에 출연하셨던 전문가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런 이유로도 주식이 오를 수 있지만 주식이 크게 오를 때는 사람들이 모두 안 쓰던 것을 한 개씩 샀을 때 오른다. 대표적으로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식이 크게 올랐다. 그런 종목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AI가 그런 기회라고 봤어요. 근데 아직 AI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AI를 월 구독료를 내고 쓰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쓰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집을 살 때 집을 사야 하는가, 아직 AI에 투자해서 자산을 더 불려야 하는가 고민도 많았고 남편이랑 이 주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넘게 거의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고 결정했는지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저는 이제 다가올 시장의 기회는 아직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부부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에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재테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먼저 작성해봤는데 주제가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30대 부부의 자산관리와 투자에 대한 저희의 경험담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